일단 이르면 이번 주에 대북송금 유죄 관련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당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배경의 배후로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점을 암시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검찰이 이번 주에 기소한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1심 선고 관련해서 입장을 좀 미루시는 이유가 좀 따로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번에 진행하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있을 때 방금 대가 이런 판결이 나왔었는데 향후 기소 계획도 있으신가요?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수사팀 탄핵 얘기 나오고 하는데 수사팀에 대한 총장님의 선배로서의 뭔가 있을까요? 법 왜곡죄니 그리고 심판을 교체해야 되느니 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은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캐릭터대로 조곤조곤 하지만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심 판결문 정밀 분석 중이고 실제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거 민주당 일부에서 검찰 수사팀 탄핵을 거론하니까 이거 혹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재판에 넘기는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1심 판결문을 검찰도 정밀 분석 중이고 일부 언론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 일부 언론이 입수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만나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북송금 혐의 유죄 판단의 1심 재판부 얘기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2차례 통화했다. 전반적인 이런 대북 사업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 이런 걸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판결문이 이렇게 조속히 공개 안 되는 이유가 이 판결문 안에 국정원 2급 기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걸 지금 공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제 중앙일보가 이 판결문을 일부 입수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에 대해서는 네이 하나 사입은 것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김성태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됐다. 이걸 왜 인정됐나 하면 방용철 부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는 것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어떤 이 사진을 보시면 당시 이화영,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그다음에 이제 북한 측 인사 송명철 이렇게 해서 이제 있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선약의 원탕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이제 500만 달러에 대한 뭐 어떤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합의가 된 이런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화기로 이재명 대표에게 통화를 했고 예. 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던 바로 저 장면이죠. 저때 술이 좀 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 대표를 바꿔줘서 김성태 회장과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즉 2019년 1월 17일 바로 그때 통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9년 7월 25일에서 27일 당시에 이제 아태 이 위원회 등등과 함께 뭔가 이제 북한과의 어떤 또 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문제를 논의할 때 이제 그때도 이제 한번 통화를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당시에 보석 재판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고 예. 이 판결문이 이재명 대표 유죄의 중요한 증거로 쓰일 거다라는 걸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이제 판결문에 통화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자 이재명 대표가 네이밖에 입은 사입은 인연이 없다라고 한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라는 예. 거에 대한 논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과연 당시에 자신의 방북에서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이런 사실들을 보고받았다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저는 봅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이게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왜냐하면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지사님, 제가 쌍방울에게 돈을 내게 해서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내게 했습니다. 라는 보고에 대한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를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중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매개체로 해서 두 사람이 통화를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많은 대북 사업을 준비했는데 지사가 모를 리가 없었다. 이런 암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도 추가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판결문을 저도 아직은 다 본 건 아니라서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이 오늘 보도 나온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 그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국정원 보고서, 그다음에 뭐 국정원 블랙요원의 증언 이런 것들이 분명 증인으로서 증언도 했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 채택도 됐는데 예. 왜 이것이 이제 배척이 되고 대북 사례금이라는 게 이렇게 적시될 수 있었을까, 명시될 수 있었을까가 사실 조금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도를 보면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보면은 이 자리에서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진술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예. 그 진술한 내용이 바로 이 $500만 달러라는 돈의 성격이 바로 그와 같은 이제 그 사례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명확히 이에 대해서 뭐 지시하거나 결정을 내린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이 판단하진 않았지만 이 돈의 성격이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 아니라 대북 방북 사례금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 증거를 그 국정원 문건보다 더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본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뭐 전화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 논평 중에 이제 스마트팜이 $500만 달러고요. 방북 그렇죠. 비용은 $300만 달러. 300만 달러. 네, 그건 이제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저 이동학 의원님. 네. 이런 부분이겠죠. 뭐 직접 통화를 2차례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판단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부분이 이제 판결문에 써 있다면 검찰 주장은 17번이나 직접 보고를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게 무능한 건지 아니면 보고를 안 받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추가 기소가 거의 초일기가 됐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은 해당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만 족족 채택했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어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통화를 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들을 시시콜콜 다 얘기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자리에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습니까? 예.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이런 경우는 꽤 많습니다. 저 같은 원외 정치인들한테도 그런 전화들이 근데 오는데 너무 일반화하시지 마십시오. 예, 예. 너무나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일반적으로 예.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엮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그런 것들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시대상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방북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자치단체장 스스로가 자기가 판을 짜가지고 정부에서는 허가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대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혼자 방북을 할 수 있다라고 판을 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방어권 차원이건 아니면 진실이건 계속해서 그 주장은 하게 되면 2심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저희가 하신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제가 반박을 드리면 예. 당시에 리종혁이 직접 한국을 경기도 초청으로 방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서 또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송명철이라든지 리호남이라든지 북한 측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접촉을 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오히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정부 차원에서 막혔기 때문에 예. 경기도지사가 이걸 뚫으면 더 어쩌면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북한 측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 접근했던 당시 지사에게 접근했던 그런 정황들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는 전혀 막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일단 뭐 이번 주 안에 검찰이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가능성이 꽤 높아졌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이번 주만 재판이 3개인가요?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백현동 혹은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크게 3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추가 기소가 되면 여기는 또 알려지기로는 수원지법 글쎄요. 당대표로서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은 나오거든요. 뭐 세계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재판 받느라고 당대표 가능하겠어요? 근데 총선 어떻게 됐습니까? 압승을 이뤘죠. 뭐 3개를 받으면서도 압승을 이뤘었는데 4개를 받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서울을 가나 수원을 가나 재판 부분들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당대표의 업무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에는 물리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검찰의 기소권,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이 기소권을 검찰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칼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정말로 집도하는 의사가 되느냐, 칼을 잘못 쓰면 망나니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인가 2년에 그 대학생들을 만나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 기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내렸는데 기소가 되면 아무리 재판에서 무죄가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고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거의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거의 만신창이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4번 가는 거 당연히 당대표 하는데 시간을 뺏기겠지만 예. 검찰의 이 무분별한 기소권 남발 저는 좀 이 현재 대한민국 이대로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중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중형, 부지사가. 예. 자, 김성태 지금 회장도 곧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그렇게 중형을 부지사가 중형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시에 보고권자인 최종 결정권자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유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냥 안 할게요. 이거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거 자체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인가요? 아니 그러면 왜 9년 6개월이나 선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북송금 관련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례 공범이잖아요. 김성태 회장과. 그 재판은요. 결국에는 쌍방울이 대북송금 자체는 주가 조작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안부수 그 회장 자체를 실은 때렸거든요. 근데 결국엔 여기에는 대북송금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방북병이라는 언급이 없어 이 재판부는. 근데 김성태 회장과 공범 관계예요. 왜 이렇게 재판 과정이 오락가락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예. 이 부분에서는 기소를 못하지만 결국에 김성태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살짝 말하자면 공범일로 추정된다라는 거를 기다렸다는데 기소하는 거. 좀 솔직히 좀 무리하지 않는 기소가 알겠습니다. 싶어요. 뭐 재판부에 대한 뭐 비판은 뭐 민주당에서 있었으니까 난 뭐 실형을 때린다니요. 실형 선고 네, 실형 이 정도로 선고. 수능하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수원지법에서도 4개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됐고 어쨌든 이렇게 최근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못하게 흘러가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수사검사 탄핵을 넘어서 이번에는 재판부까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3대 영장 혐의로 구속을 면했을 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당시 영장판사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창훈 판사, 영장 전담 판사죠.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저는 이렇게 자세하고 숨이 일관하며 나름대로의 논리가 로직이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근래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 당시 국감 때 했던 얘기를 들어볼까요? 유창훈 전담 판사 가리켜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저는 이렇게 자세하고 숨이 일관하며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걸 근래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들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저렇게 극찬을 하다가 이번에 또 판사 탄핵 혹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자 개딸들은 또 신진우 부장판사 이름도 언급하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아마 곧 영입하시면 되겠네요. 불구하신 분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판결에 대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분도 있고 불만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 2심이 있고 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그렇게 싸워보겠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 이제 나오는 정도로서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성 이걸 인정해 왔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어떤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법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다음에 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결정도 그 본인이 지금 거의 800페이지다라는 지금 이 판결문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김승원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이런 판사 판결은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판결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아예 판사를 이제 선출제로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검사장이나 판사들 이렇게 뽑습니다만은 우리하고는 전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죠. 자, 그러면 누구를 뽑을 건가요? 자,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게 자, 검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검사를 탄핵시켜버리고 판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판사 선출제로 바꿔버리고 그럼 다 하세요. 그냥 본인들끼리 뭐 원하시는 대로.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지금 정말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정말 헌법을 수호한다라고 지금 본인을 선서를 하고서 국회의원들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헌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판사 선출제를 하자고요? 마음에 드는 판사 지정하고 선출하고 다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정말요. 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이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아예 제도를 바꿔서 그냥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과연 그게 옳은 겁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대응할 문제예요. 민주당이 대응할 문제는 아닙니다. 뭔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당이 나서서 최고위원회가 나서서 법사위 간사들이 나서서 선출제로 바꾸자, 검사를 탄핵하자, 판사를 탄핵하자 정말 모든 것을 탄핵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했던 아까 박범계 의원 얘기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재판부를 향해서 왜곡죄, 심판 교체 얘기까지 나온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동학 의원님. 네. 수사검사 탄핵에 나가서 또 재판부 탄핵 혹은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상권분립 선 넘는 거 아니냐는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 이제 일단은요 뭐 무슨 법관을 뽑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울분에 찬 이 어떤 그런 것들 대변하기 위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지자가 실제로 아니라. 진지하게 얼마나 이제 검토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또 전개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법원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대법원장과의 어떤 이 재판 거래 같은 것들을 막 한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클리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명확한 뭐 여러 가지 혐의점들, 증거들 이런 것들이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런 건 취사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한 어떤 항변인 것이지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갈 내용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게요. 뭐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면 항소심에서 다툴 문제긴 하니까. 근데 이제 판사 탄핵 얘기, 판사를 뽑자라는 게 이제 원내사령탑인 박찬대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과거 영상, 유창훈 부장판사 관련된 영상 짧게 한번 만나봤고요. 연쇄적으로 무려 3번이나 이재명 대표를 마치 시리즈로 저격한 한동훈 전 위원장. 한 전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황우여 현 비대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를 띄웠다가 이거 한동훈 견제용 아니냐는 말이 나오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현행 단일 지도체제로 치르기로 결정이 났죠.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마치 임금님이 계실 때에는 세자 책봉이 국본이라고 해서 사직에 제일 중요한 걸로 보듯이 우리가 한 분은 승계권은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택에서 뽑힌 최고위원이니까요. 그렇게만 해놔도 굉장히 안정이 될 것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뭐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투톱이 아니고 승계형이고 다 똑같은 원 오브 댐인데 그분이 있으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안심하고 물러설 수 있지 않겠냐. 무슨 뭐 나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안심하고 물러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며 국본? 이런 걸 보면 한동훈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구나 라는 느낌을 자꾸 준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이
인기도 없고 힘도 없구나. 그게 이제 그 소비하는 방식이 매우 안 좋다는 게 그 말씀인 거죠.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탑10이 또 하나 야심차게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는 임금이 만약에 당대표라고 쳤을 때 세자, 부대표, 임금 계실 때 세자 책본이 국본이다. 저도 뭐 아주 생소한 단어인데 일단 국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승계형 부대표를 두는 건, 그러니까 당대표가 없을 상황을 가정하는 건 체제 안정에 중요하다 했다. 오늘 윤태곤 실장 말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황우여 위원장이 아직 2인 지도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당내에서 2인 지도 체제를 찬성하는 목소리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번부터 좀 느끼는 건데 그 홍준표 시장이 폐세자 이야기할 때도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번에도 세자 국본이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자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계속 흘러나오는 단어인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무슨 왕정체제도 아니고 이거 어디까지나 당원이나 아니면 이 국민들이 이렇게 선출하는 이러한 자리들이고 그러한 건데 이런 단어들 좀 그만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게 정말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2인 지도 체제로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정말 좀 현명한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인 지도 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너무 이 극한 대립이 됐을 때 중재할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다 대표와 부대표 간에.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겠다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티가 나버리면 이런 위인설법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떤 당원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과도한 그 추진은 그만 좀 접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박 싶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당대표가 임금이고 부대표가 세자면 당협위원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모르겠네요. 저도 진짜 제가 지금 당협위원장인데 뭐 그러면은 그 좀 현령 군수 정도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정말. 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 뭐 그만큼 부적절한 비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하셨는데요. 서영주 대변인. 한동훈을 어떻게 해보려고 별의별 수를 쓰는 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부대표, 세자, 뭐 세자라고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더라도 비윤이 당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막 이런저런 수를 쓰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단일 지도 체제가 됐고 뭐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하는 수순 뭐 그런 절차들은 일단 다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다시 단일 지도체로 돌아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저 뭐 당대표, 부대표, 임금 세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결국에는 출마를 하면 어대안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하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당의 어떤 중심이 됐을 때 조금 손하게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임금 세자가 웬 말입니까? 정당 정치라는 민주정당에서 책봉을 한다고요? 그거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는 나오는 것이죠. 본인이 당 위원장하고 그 후계자를 책봉하고 지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 머리에서 그리고 말에서 국본이란 말이 나온 거 보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DNA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왕처럼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도 그렇게 운영되나 싶은데요. 저는 좀 어처구니 실수는 그만하지 마시고 그냥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딱 정해서 그냥 깔끔하게 가는 것들이 더 이상 좀 이렇게 덜 창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총선 배서에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꽤 많이 언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현 비대위원장인 황우여 위원장이 뭐 투톱 체제가 낫지 않냐. 만약에 당대표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누구라도 좀 자연스럽게 승계해야 되지 않냐. 이 논란도 사실 돌고 돌아서 7월 말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는 현 그대로 단일 지도체제로 굳혀져 가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저희가 어제 언급했다시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의정 시작이네요. 축하합니다. 초선 의원들에게 돌렸고 최근 몇몇 여당 의원들과 만남에서 본인이 예차례 강조했 정치는 친하고 안 친하고의 친소보다는 공적 관계가 중요하다. 장동혁 대변인 얘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 책임을 지는 거다.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하여튼 지난 선거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기억나는 단어들은 백서와 하이브리드와 국본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제 어떤 등판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보면 우리가 정치권도 그렇지만 대부분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다 묶여 있습니다. 형, 동생, 일단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의 어떤 선후배, 이끌어줬던 사람 등등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생각은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과 정치라는 것은 공적 관계로 맺어진다는 거죠. 즉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였지. 지금 사실은 이제 이제 일반인인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윤 대통령과 관계 이거를 해서 두 사람이서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그거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게 아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뜻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수가 왜 이렇게 지지분열할까라는 거는 결국은 이 인연에 얽힌 정치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향 사람이 끌어주고 내 학교 선후배니까 끌어주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결국은 모든 관계는 공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공공선을 위해서 다 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예. 좀 전에 우리가 황우여 이 비대위원장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게 저는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어떤 이 생각들의 어떤 찌꺼기 같아요. 지금 어떻게 당대표를 무슨 왕을 뽑고 국본을 뽑고 하이브리드를 하고 백서 가지고 한 달 동안 논쟁을 벌이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공적인 토론,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 국가를 위한 토론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직접 지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도 당대표 출마가 정책으로 책임지는 자세 아니냐라는 해석도 했는데 일단 지난 토요일부터 토일 어젯밤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흘 연속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저격하면서 조금씩 전당대 출마 가능성을 더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